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지. 이번에는 로렌이 반대편에서 어리석은 소리를 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로렌의 의도를 깨달은 게 아닐까? 소용없는 척척추가 소름이 돋았어. 난 안 그래. 얼굴 불타서 만나고 싶지 않아. 빨리 아빠와 이혼. 로렌은 내가 이기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로렌이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 이름은 40세 주부 사만다. 1년 전 결혼한 남편 제임스와 그의 의붓자식 로렌과 함께 살고 있다. 제임스는 대학 졸업 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집중했다. 30대 후반까지 내 경력에서 내 세대의 여성 중 자신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여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일에 열중한 후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했고 나를 뒤처진 느낌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말씀에 혼인 상대를 찾으려고 드디어 결혼중개소에 등록했어요. 담당자 나이를 생각하면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소개해줘야 할 것 같은데 대행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어린 쪽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인기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컨설턴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 남자들에게 소개를 받았다. 에이전시에 등록한 지 1년 만에 이상형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 제임스를 만났다. 관공서 공무원 착하고 착실하고 착실한 성격의 그를 훌륭한 결혼으로 보고 인연을 맺었다. 다행히 제임스도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우리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년 후 우리는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아라. 제임스는 대화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자 입을 다물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아쉬운 표정으로 사과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소속사에 등록한 제임스의 프로필에는 지금 이혼했다고 나와 있다. 그 사람은 17살이고 이름은 로런이에요. 집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신났는데 내 새로운 삶을 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우리 새엄마야. 사이가 안 좋아. 로런 제임스의 의붓딸이 위층에서 내려오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방 안녕. 로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만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난 속지 않았어. 로렌 고등학생 건방진 태도로 내 시선을 거부하고 거실로 돌아섰어. 미안해. 반항적인 단계를 거치기 전에 말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 아이들이 부모의 재혼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만 로렌은 거의 어른이 되어서 영원히 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로렌이 독립할 때까지 말썽을 피우고 말았는데 솔직히 고마워요. 로렌의 태도는 의외였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했다. 제임스는 안도한 듯 보였지만 몇 년만 참아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로렌의 태도가 나아지길 바랐지만 나의 초기 두려움을 구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로렌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비웃음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사만다. 당신은 항상 집에 계시나요? 숨막히네요. 저는 주부인데 주부라니 너무 구질구질해요. 당신은 단지 아빠가 돈을 많이 벌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지. 그렇지 않아. 내가 주부가 되기를 바랐던 건 제임스였지. 상관없어요. 로렌이 낮 동안에 서로 보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사춘기입니다. 내 자녀가 없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경멸을 당하면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로렌의 비웃음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서 빠지기 시작했고 로런은 이 조롱받는 것을 보고 새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로런은 제임즈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와 제임즈가 집에 오기 전에 나를 모욕하기 위해 집에 오기 전을 선택했지만 로런은 요청했습니다. 들어봐. 내가 날 싫어한다고 해서 너한테 매일 비방하는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 건 괴롭힘이야. 로렌은 몇 살이냐? 거의 18살이야. 어른처럼 행동해서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높여서 로렌이 깜짝 놀랐다고 해서 진지하게 난 차라리 어린애가 되고 싶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니? 로렌은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제임스는 내가 제임스에게 로렌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것에 압도당했다. 로렌은 친구들과 통화 중인 것 같았다. 별거 아닌데도. 메아리치는 웃음소리. 조롱당하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왜냐면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제임스가 놀라서 내 눈물과 코를 닦아준 뒤 휴지를 건네줘서 제임스한테 다 말하겠다고 해서. 로렌이 널 그렇게 대해왔어. 지금까지 그래왔어. 쭉 같은 태도로 한동안은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로렌이 나에게 욕했던 욕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었다. 어른이 되어 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울게 만들었다.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미안하고 사과했다. 사실 로렌은 내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전 부인 그래서 이혼을 시작했어요. 낮에 집에 없을 때 문제를 깨닫지 못했죠. 아마 로렌은 당신도 그럴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임스의 고백은 그녀의 과거로 인해 로렌의 피로를 이해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부인과의 대화는 이해가 되지만 당신이 내 전 부인과 너무 다르다는 건 로렌이 알고 있지만 괴롭힘을 멈추기를 거부합니다. 아마도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그녀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지지적인 말이 완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로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라는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로렌이 비웃음을 그만둔 후로 이렇게 멋진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임스의 강의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큰 타격을 입었나 봐요. 로렌은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현명한 결정이요. 마침내 평화가 돌아온 줄 알았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로렌 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했고 때로는 로렌이 나를 어두운 눈으로 쳐다볼까봐 불안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한 눈빛이 나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혹시 로렌이 몰래 나를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눈 뒤에는 어두운 감정이 휘몰아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제임스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만다 감기 걸렸나요? 전하지 마세요. 로렌이 차갑게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는 평소처럼 무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피곤해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친절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잠시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도가 응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정오가 되기 전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낮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져서 오랜만에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 신나서 오후 5시에 헤어졌습니다. 다들 각자의 가족이 있어서 저녁 식사 전에 집에 가기로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좀 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까워졌을 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디선가 불이 났는데 알고 보니 내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만다 밖에 나갔나요? 집에 불이 났어요. 이웃이 멈춰서 정말 끔찍했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집 주위에 모여들고 검은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2층 침실의 충격으로 현기증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제임스가 직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나 역시 로렌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제임스에게 먼저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지요. 그거 알잖아. 로렌은 화재에 대해 어떻게든 알고 있어서 설명하는 수고를 덜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원더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으면 아빠가 너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 로렌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뭔가를 말하며 말했다. 끔찍하다. 화상 무슨 뜻이야? 내가 즉시 대답했어. 나 나갔고 다치지 않았어. 그래도 이번에는 로렌이 전화로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게 뭔지 알아? 로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긴 척 등골이 서늘해졌어.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이혼. 아빠는 이미 그녀가 이기적인 요구를 시작한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어떤 후회도 하지 않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기를 꼭 쥐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느낌에 실례합니다. 로렌과 전화를 끊고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다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주민 중 한 명을 데려가야 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이 나에게 경찰이 한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로렌과 통화했는데, 즉 이송된 사람은 남자였다는 뜻이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내 남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려줬어요. 남편이 시내 종합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호기심 많은 경찰관을 지나치고 택시를 타러 갔어요. 제임스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종합병원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운전사 심장이 쿵쿵거리고 있었어요. 맙소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스를 살려주세요. 2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도 제임스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나와서 당신이 제임스인지
물었습니다. 아내, 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얼굴과 오른쪽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이 넘쳐서 지금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뻐서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방에서 그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사만다 눈앞에서 내 이름이 불리자 눈을 떴다. 붕대를 감은 제임스였다. 시계를 보니 오후 9시였다. 방문이 열려서 실례합니다. 부적절하게 명랑한 목소리로 들어갔습니다. 방화범인 로렌 사만다가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심각한 화상을 입고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렌이 갑자기 나와 제임스의 눈을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벌려응 뭐야. 아빠는 제임스가 미이라처럼 붕대를 감은 걸 보고 로렌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에 확실히 혼란스러워 비명을 질렀어. 거짓말이야. 맞아. 오늘 침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사만다였지. 아빠는 왜 로렌이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고 불탔나 방화범을 깨닫고 한숨을 쉬는구나. 사실 로렌이 나를 노려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고 있던 제임스였나 봐.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행동한 게 틀림없어서 결국 나 대신 제임스가 불에 탔던 거야. 로렌이 불을 지른 건 그거다. 붕대까지 감은 제임스의 목소리는 위압적인 위험을 담고 있어 로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얘 아마도 거짓말이 봉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로렌은 재빨리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죽을 수도 있었고 사만다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제임스가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로렌을 멍청하게 남겨둔 것은 그녀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껴야 하느냐. 로렌은 로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없다고 소리쳤고 내가 언제부터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적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그녀의 로렌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내가 옆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 사실 너에 대해 알고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내 나이에 아이 갖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야. 로렌은 고집스럽게 내 설명을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고집불통 왜 늘 내가 양보해야 하는 걸까? 아빠와 나만 괜찮았는데 여럿이 오고 학대를 참아야 해. 결국 로렌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제임스가 꾸짖는 것을 막고 로렌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제임스가 내 전 엄마가 너를 괴롭혔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았나. 힘들었을 텐데. 내가 말할 때 로렌의 눈은 반짝였다. 그래. 로렌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으니까. 내가 나를 경계하는 건 이해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로렌에게 못되게 굴었던 적이 있었나? 로렌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순진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전적으로 로렌의 잘못이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지금처럼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에 불을 지른 것인지. 로렌이 반박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렌이 계속하는 것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 제임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로렌과 함께 경찰에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로렌은 내내 우울해했고 경찰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른으로서 경찰이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로렌이 나에게 가했던 괴롭힘은 용서할 수 없지만 적절한 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점차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네, 확실히 무서웠지만 반성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로렌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니 경찰에서 돌아오면 우리 모두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얘기 좀 하자. 제임스가 한동안 입원할 예정이라 안도감이 얼굴에 퍼졌다. 가족도 하나가 된다는 뜻이었다. 방문 후 서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제임스는 매일 병원에 있었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집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우리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사라져서 손실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사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받으시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저희 집이 불타고 로렌이 방화범으로 자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로렌의 형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방화인 점을 고려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로렌이 전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로렌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집에 계속 있으면 우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역아동센터 보조원이에요. 아이들의 자유분방한 성격에 자주 압도되지만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안기면 행복하게 부모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언젠가 제임스와 로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직업 나 1달러. 50 있어. 엄마가 하늘에 있는 곳으로 버스 운전사 앞에 서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니? 꼬마 엘리자가 배낭에서 지갑을 꺼내 버스 운전사에게 돈을 건넸고 버스 운전사가 바라보는 엘리자의 진지한 눈빛에 직면함. 우리 당황한 엘리자 이리로 와. 나는 엘리자를 안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 무심코 내 말을 믿고 엘리자가 필사적으로 볼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저는 제가 지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자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의 생각을 알게 되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엘리자를 안고 엘리자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갈 준비가 됐지. 엘리자와 나는 둘 다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기 남편 찰스가 선미한 얼굴로 서 있다. 가자 찰스 잠깐. 내 질문에 답도 없이 어디로 가는 걸까? 찰스는 여전히 표정을 바라보고 있다. 엘리자를 근처에 주차된 버스로 끌고 가서 내 이름은 버스에 탔다. 스테판이 20살 때 친구를 통해 2살 선배인 찰스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델리에서 일했어요. 바로 오전 11시에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스테파니와 겁먹었잖아. 여기 내 사무실에서 일하잖아.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일찍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이쪽은 내 동료 찰스예요. 그가 이 델리를 추천했어요. 내 친구 레이몬 옆에 찰스라는 남자가 인사했어요. 알아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항상 샌드위치를 사요. 여기 많이 와요. 항상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한 뒤에도요. 찰스는 찰스의 반응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친구는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찰리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조용하지만 항상 인내심을 갖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여동생처럼 온순하고 거의 동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자, 찰스가 샌드위치 2개를 사서 사온 것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항상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사러 와줘서 고마워요. 연어처럼. 그렇죠. 찰스 에드샤이샤 언젠가 같이 보러 갈래요. 찰스가 나한테 영화표를 줬어요. 이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와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찰스가 수줍게 웃게 만들었고 그 후 몇 번이나 함께 나갔고 결국엔 연애 시작하자 내일 소풍. 바구니 만들고 소풍 가자. 연어 뭐 먹을까? 연어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감자튀김은 신중하게 말을 고르겠지. 찰스 샤이가 사실은 감자튀김이 제일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감자튀김은 샌드위치에 없어요. 나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에 웃음 터져나오마니 다른 고객들을 위해 줄을 서고 싶지 않아서 평소처럼 찰스는 수줍게 말을 몇 마디로 서툴렀고 수줍음이 많은 찰스는 종종 조용하고 딱딱한 친절로 인식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차얼즈는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고 내가 22살이었을 때 나는 다음 해에 차얼즈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들 샨이 태어났습니다. 샨이 올 때마다 차얼즈가 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즉시 달려와서 조용하고 안절부절하게 그를 안아줘서 고마워요. 찰스 당신이 그에게 말을 하면 그는 곧 당신의 목소리도 알아챌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침을 하며 슌을 나에게 건네주는 찰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부끄러웠나봐. 사랑스럽다는 그의 어색한 표현을 발견했고 결국 샤는 남학생이 되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들어봐. 그럼 나도 친구들과 야구를 배울 수 있을까? 신나게 말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자. 찰스는 듣겠지만 보통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끝낸다. 또는 차얼즈를 이해하는 나에게 한마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샤니 성장하면서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덜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얼즈에게 첫 번째 지망대학에 합격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맞아요. 행운의 부적은 글쎄요. 찰스는 누구에게나 조용하지만 정말 슌을 신경 쓰거든요. 정말 찰스가 씨의 대학 입시를 위해 행운의 부적을 준비했어요. 내가 보낸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운 찰스가 무심하게 나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운의 부적은 결국 샨에게 주었지만 차얼즈는 누구보다 샨을 돌보고 지원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샨이 어른이 된 샨의 뒷모습을 보면서 차얼즈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 표현 방식을 인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 집을 떠나 대학에 진학한 후 샤는 결혼식 전날 밤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헬런과 23세에 결혼했습니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차얼즈를 찾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혼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한 앨범을 살펴보면서 훌쩍거리며 앨범을 넘기고 있는 찰스에 눈치채지 않으려고 애쓰는 찰스의 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듬해 샨과 헬런은 일라이저 샨의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어린 소녀를 낳았습니다. 가족은 아파트에 살았고 몇 시간 동안 우리와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항상 우리를 축하 행사에 초대하여 우리가 일라이저의 성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라이저 할머니가 일라이저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헬런을 닮은 일라이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명확하고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반했고 내 옆에 있는 찰스는 엘리자가 찰스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조용히 엘리자에게 검지 손가락을 내밀었고 마침내 약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엘리자,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 말할 때 찰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엘리자 찰스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손자의 성장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자기 아이의 성장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았다. 엘리자는 엘리자와 단둘이 걷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찰스는 부드러운 미소로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부끄러워 보였다. 바이어더 할아버지 일라이저 할아버지는 바빠요. 일라이저가 샨 앞에서 그를 불렀을 때에도 나랑 여기서 놀자 헬런 차얼즈는 부끄러워서 그의 방으로 탈출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재미와 분노가 혼합된 채로 보았지만 샨은 내 옆에서 차얼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놀았던 기억도 거의 없고 어쩌면 그녀를 데려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슌과 헬렌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찰스 샨은 정말로 회의적인 표정으로 샨과 일라이저 모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샤는 차얼즈의 방에 닫힌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얼즈의 친절한 가족 중심의 남자를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나중에 제가 당황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찰스의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지만 헬렌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엘리자에게 어울리는 수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헬렌은 찰스에게 목욕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찰스의 경직된 성격과는 거리가 먼 토끼 무늬의 귀여운 수건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 아, 고마워요. 그게 찰스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한 전부였습니다. 헬렌이 찰스의 표정에서 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궁금했습니다. 헬렌은 가능할 때마다 계속해서 찰스에게 말을 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헬렌은 찰스와 함께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찰스가 없을 때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엘리자는 찰스를 사랑한다. 아이들은 본능이 예민하지 않나? 나는 찰스를 더 잘 알고 싶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유쾌하게 말했다. 헬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운동회, 학교 공연, 여름 방학, 크리스마스 적어도 이번 4번은 샤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엘리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우리의 행복은 갑자기 깨졌습니다. 헬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안녕하세요. 엄마 헬렌 엘리자의 6번째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둔 기분 좋고 시원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슌이 우리에게 전화했을 때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헬렌은 이미 차가워서 그녀 옆에 있었고 슌은 공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있어 엄마는 슌과 함께 있어줘. 그 찰스와 함께 어린이집에 엘리자를 데리러 갈게. 슌이 걱정되면서 병실을 나가서 슌과 내가 병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경찰과 여러 가지 절차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내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집에 잘 왔어. 찰스는 슌이 또 울면서 조용히 슌 곁을 지켰어. 엘리자는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헬렌의 시신을 마주했어. 그녀는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아빠, 왜 엄마는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엘리자의 말을 견딜 수 없어 슌이 달려서 나가서 엘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을 거야. 천국에 갔나? 엄마 혼자가 날 데리고 가. 엘리자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집에 가자. 감기 걸리겠다. 여기서 자면 바로 옷에. 일라이저는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차얼즈도 저도 그녀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무기력하게 거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감각하고 눈물이 고인다. 야, 샤얼은 셋이랑 같이 사는 게 어때? 우리는 엘리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슌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겠다고 제안했고 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우, 나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 응, 엄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자 벌써 떠날 생각에 기뻤어. 아침은 어때? 사무실에서 먹을 거야. 당분간은 바쁠 테니 준비하지 마. 저녁 식사샤는 오전 6시에 출발하여 오후 11시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셋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엘리자가 일어나기 전에 떠났습니다. 슌은 헬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슌이 걱정되는 슌에게 주세요. 찰스. 슌이 찰스에게 좋아하던 초콜릿이 가득 담긴 상자를 사왔습니다. 슌이 직장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매일 아침 식사로 슌에게 초콜릿과 샌드위치를 주었습니다. 엘리자 일어나서 엄마가 돌아왔냐고 묻곤 했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엄마를 볼 수 없지만 엄마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엘리자를 초상화 앞에 데려가서 엄마에게 좋은 아침 인사하자고 설명할 때마다 엘리자는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되찾았다. 나는 엘리자의 속삭임을 들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내 자신의 말로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헬렌이 죽은 이후로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꽃을 따러 갈 것이다. 엘리자는 보육원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없이 가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없고 아빠를 거의 보지 못한 채 늘 그녀를 데리고 갔던 헬렌. 엘리자는 불안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내려다보면 엘리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최대한 엘리자의 옆에 있기로 했다. 당신과 엘리자의 미소를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움츠러든 슌을 응원하려고 했지만 헬렌의 이름을 언급하자 말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엘리자 아버지이십니다. 그동안 슌이 빨리 집을 나갔다고 말하고 엘리자는 여전히 헬렌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헬렌이 하늘에 올라 초상화 앞으로 데려갔다고 말할 때마다 매일 계속해서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에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엄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느 날 엘리자와 함께 어린이 쇼를 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나에게 돈을 좀 줘. 애 돈 어쩌라고. 우리가 보고 있던 쇼에 관한 버스를 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버스를 타고 여러 곳을 여행하는 어린 소녀, 물속을 달리는 무지개, 다리 건너기,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꿈 가득한 이야기였다면 도와주시면 용돈을 드리죠. 저축하자. 버스를 타. 그래 알았어. 오랜만에 엘리자의 해맑은 미소를 봤다. 엘리자는 어디로 가고 싶어? 같이 여행을 가면 좋을까? 슌의 기분이 좀 나아질까 생각하니 엘리자에게 다정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며칠 후에 버스를 탈 예정이에요.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채 엘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갈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가나요? 예,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찰스와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엘리자의 결심에 따라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버스만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엘리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어쩌면 버스를 보는 것 같았다.
50 엄마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는 엘리자와 마주한 진지한 시선. 어리둥절한 버스 운전사가 우리를 바라보다 엘리자 이리 와. 엘리자를 껴안고 엄마 있는 곳으로 가려면 버스 타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하늘. 내가 너무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우린 갈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어. 보고 싶어 엄마. 엘리자가 울었다. TV에서 버스가 날 수 있으니 버스를 타면 엘리자가 한 말을 믿고 하늘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다고 했어. 헬렌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나는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자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의 생각을 알게 되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엘리자를 안고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내려갈 준비를 하고 5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 으악. 나와. 엘리자가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았다. 선미의 얼굴로 서 있는 찰스가 자가자 찰스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어디까지 기다려. 찰스는 여전히 선미한 표정으로 엘리자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엘리자의 놀라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찰스는 그녀를 근처에 정차한 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묵묵히 앉아있던 빈 버스에 그녀의 눈물이 멈췄다. 찰스. 우리는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은 채 어디로 가는가 찰스에게 곧 보게 될 목적지에 대해 물었다. 찰스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엘리자에게로 돌아섰다. 엘리자는 사탕을 원한다.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바다는 있다. 터널은 길어서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30분쯤 지나자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다. 찰스가 이렇게 말하고 자동 변속기가 들어오자마자 걷기 시작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엘리자의 손을 잡고 문이 열렸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찰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탔다. 불안해 보이는 엘리자의 손을 잡고 우리도 택시에 탔다. 찰스는 우리가 가기 전에 목적지에 있는 운전사에게 말했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나가자마자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탔어요. 멋지지 않나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엘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자가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사님이 계속해서 근처에 자리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에서 사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키스. 엘리자의 표정이 살짝 밝아지고 운전사가 친절하게 웃었다는 소식을 듣고 약 15분 후에 택시가 묘지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이 정말 좋은 거 알아요. 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나네요. 예. 우리는 전에 한 번 여기에 와본 적이 있지만 지난번에 차로 왔기 때문에 차얼즈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심장까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습니다. 차얼즈는 묘지를 지나서 일라이저에게 손짓하는 무덤 앞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장소가 엘리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찰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당신의 엄마는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참을 때 엘리자를 응원해. 나는 엘리자를 위해 가장 용감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엘리자와 아빠가 웃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어서 엄마에게 재미있는 것을 말해주세요. 나는 항상 원했던 헬렌 엄마를 깊이 이해하는 찰스를 존경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엘리자는 그 자리에서 유쾌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 듯 차츰 속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버스 박람회. 엄마가 설거지를 배우고 긴 터널을 통해 처음으로 버스를 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엘리자의 표정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근처에 엄마가 좋아했던 쿠키 가게가 있어요. 엘리자가 아까 택시 운전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사자. 돌아가는 길에 좀 먹고 같이 먹어요. 엄마는 우리와 함께 집에 오세요. 엄마는 항상 엘리자 근처에 있어요. 당신은 엘리자를 볼 수 없지만 엘리자는 거기 있으니까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자. 알았어요. 그래. 엘리자의 기운이 고양되는 찰스를 보고 그날 저녁엔 마음이 편했어요. 엘리자는 초상화 앞에 있었어요. 쿠키는 맛있었어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자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엘리자가 그날 밤에 말했어요. 엄마 반대편으로 달리자. 꿈에서 헬렌과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찰스 고마워요. 저는 그랬어요. 용기를 내어 일라이저에게 진실을 설명해준 차얼즈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션의 차례입니다. 션을 응원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라이저를 재우다가 잠이 들었고 밤 11시쯤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직도 설거지도 안 했고 부엌 복도로 걸어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서 안을 엿보면서 술 한 잔 션이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막 돌아오는 걸 봤어. 너무 피곤해. 앉으세요. 차얼즈는 션을 단단히 앉히고 그에게 위스키 한 잔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일라이저와 함께 헬런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차얼즈는 일라이저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버스를 타고 엄마가 버스에서 오는 모습을 보려고 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지 않고 엘리자에게 어떻게 진실을 설명했는지 이해한 엘리자는 간신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고 이제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슌이 잔을 내려놓고 찰스를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 전환샤는 자신이 여전히 헬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몰입하고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장했습니다. 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일라이저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비합리적으로 평정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슌을 찰스가 노려보는 걸 느껴봐 그녀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빨리 받아들인 것은 엘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랫동안 애썼고 그녀의 아버지 헬렌을 잃은 데다가 당신도 옆에 없었던 엘리자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오면 누가 엘리자를 지켜줄지 오직 그녀의 아버지만이요. 당신 슌이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헬렌을 위해 엘리자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가족이므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함께 이겨내세요. 차얼지의 얼굴에도 차얼지의 말이 두 남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샤의 말에 끈이 걸렸나 봐요. 나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고 싱크대에 있는 모든 접시들을 씻어냈어요. 그리고 잔 2개는 말리려고 준비했어요. 설거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슌이랑 술 한잔 했나요?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취해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찰스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 신문을 더 넓게 펼쳤습니다. 1대1 대화. 이것은 샤니 집에서 아침을 먹기 시작한 이후에 내가 새로 알게 된 차얼지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데디 일라이저 아침에 아빠를 보고 너무 기뻤고 샨 일라이저가 사랑스럽게 머리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같이 어린이집에 가자.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걸 알고 가자. 땡땡이 치던 엘리자가 또다시 육아를 시작했어. 내가 육아 열심히 할 테니까 아빠도 일할 때 열심히 하자. 우리 셋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알았어. 엘리자의 명랑함은 슌에게 구원이었어. 슌이 일찍 집에 오면 그와 엘리자는 헬렌의 초상화 앞에서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 약속대로 더욱 긍정적이 되어가고 있었어. 엘리자는 어떻게 해서든 너무나 명랑한 아이였어. 조부모로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샨 일라이저 덕분에 아버지의 영향력에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었고 마침내 편부모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샨은 일라이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근무를 허용하고 육아 세대에게도 친절한 회사 과하지 말고 우리한테만 씩씩하게 의지하세요. 엘리자님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세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인 션을 보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든든함을 느꼈어요. 덕분에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된 슈는 이제 평일에 열리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일요일에는 활동을 즐기거나 엘리자가 가고 싶은 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잠자리에 들었고 찰스와 슈는 내가 물어본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변함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찰스가 관련되어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샨도 역시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둘의 관계가 좀 부러웠어요. 일라이저 어느 날 이 신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입구에서 낯설고 귀여운 신발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신발이에요. 좋아하는 하늘색. 찰스가 소파에 앉아 노골적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사면 괜찮은데 왜 찰스는 나를 외면했을까? 이 필통 공책 양말과 모자도 지난 토요일에 내가 거만사에 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사주셔도 같이 나가자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찰스는 사랑스러운 손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웃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십니다. 엘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랜드는 나에게 엄마처럼 되라고 했으니 나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라이저 차얼지에 따르면 헬런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녀의 사려 깊음 때문에 헬런을 존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찰스의 새로운 매력에 또 반했어요. 그에게 또 반했어요. 어서 서둘러요. 아빠 쿠키 사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12월 7일 헬렌의 월간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내 식구가 헬렌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어요. 이날은 엘리자 부탁으로 같이 버스를 탔어요. 엘리자는 추위를 견디며 무덤을 청소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닮았어요. 찰스한테 칭찬받은 엘리자가 눈에 띄게 기뻐했어요. 슈는 웃으며 엘리자를 지켜보았어요. 우리 가족은 웃을 수 있어요. 이대로 헬렌
편히 쉬세요. 눈 뜨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헬렌도 우리와 함께 따뜻한 분위기에 감싸인 것 같았어요. 혹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헤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괜찮아. 어디엔가 널 위한 자리가 있을 거야. 내 귓가에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게 난 미천 인생에서 메이저 데뷔해서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공감하는 걸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제 이름은 머리써입니다. 저는 27세입니다. 부모님 모두 명문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빠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엄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당연히 제 여동생 마이어와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가족이지만 부모님이 음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예술가인 것은 아닙니다. 아빠는 명문음대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바이올린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큰딸이 태어난 이후로 집에서 개인 레슨을 시작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연습곡을 아무리 형편없게 연주해도 더 네이버즈로부터 불만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소득자는 아니었지만 보스턴 교회의 마당과 큰 별장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피아노 자녀를 음대에 보낸 외조부모님은 꽤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조부모님들은 음대 시절에 만나서 결혼 생활에 매우 기뻐했고 부모님이 결혼 후 집을 지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자녀를 음악대학에 보내는 부모의 집합은 브랜드 선호도와 같은 약간의 지위 상징이었습니다. 두 명의 음악대학 졸업생이 자녀가 음악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피아노 레슨이 싫었습니다. 구매자 방법은 지루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연습이었습니다. 재미없어 키스를 두들겨 이상한 노래를 부르다 피아노 선생님한테 늘 혼나곤 했다. 문제야 마야. 2년 뒤에 시작한 마야는 선생님 말을 얌전히 듣는 모범생이었어. 너무 귀여워. 부모님의 기대가 마야에게 쏠린 건 이해가 됐고 가볍게 말하면 별로 귀엽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애정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에게도 마야에게 더 쏠렸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초보 레슨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가끔 기분이 좋을 때 무작위로 멜로디를 틀고 집 피아노로 따라 불렀어요. 기초도 없이 엉망이었지만 재밌었어요. 할 수 없어요. 언니 해야죠. 피아노 건드리지 마. 내 연주가 여기저기서 마야가 어느 날 신나게 노래하자 마야가 꾸짖었지. 괜찮아 재미있으니 너무 머뭇거려도 해보라고. 마야는 내 옆에 앉아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던 건반을 치기 시작해서 거의 듀엣처럼 같이 해서 정말 즐거웠는데 엄마가 오셨다. 화나서 둘이 뭐해. 마리사 피아노 만지지 마. 마야 절대 흉내내지 마. 언니가 소리 지르며 피아노를 빼앗아갔어. 마야를 미워하진 않았지만 질투와 열등감 복잡한 일들. 그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사랑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존재를 자주 원망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경멸하게 되었다. 마야의 피아노 발표회 그녀는 새 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보였다. 부모님도 나에게 새 옷을 사주셨다. 그런데 비교하면 창백했다. 옷이 아니라 그냥 귀엽지 않고 아름답고 재능이 있는 마야는 피아노를 훌륭하게 연주하고 그에 비해 박수는 굉장했다. 나는 집안에서도 피아노를 제대로 못 치는 집안의 흑연이었다. 밥상 마야는 언제나 주목의 대상이었어. 부모님은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해 주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반응은 싸늘했고 심하면 혼났어요. 무례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먹어라. 바깥 세상에 나가면 나는 집에 피아노가 있고 부모가 모두 음악대학 졸업생인 부유한 집안의 젊은 아가씨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는 특권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 마야만이 사랑받는가? 왜 엄마는 그러는가? 마야만 안아줘. 아빠는 왜 마야? 머리만 살살 쓰다듬는다. 왜 마야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내 만점을 보고 차갑게 웃으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력이 없었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희가 내린 결론은 내가 마야였다는 것이다. 추악하고 결함이 있는 개인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걱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신체적 학대도 없었지만 중학교 때 집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경음악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공립중학교의 정규 클럽이었습니다. 클래스가 아닌 클래식은 재즈록이나 팝과 같은 실제 음악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마리사에게 어울리게 잘 어울릴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조롱했고 엄마는 기타나 아무것도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클럽의 악기는 대부분 졸업생이 기증했습니다. 듣기에는 좋았지만 정말 남은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8학년 2명과 7학년 4명을 포함하여 클럽 회원 중 절반만 실제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제가 포함된 새로운 회원은 놀랍게도 이 음악 클럽에서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절반도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방과 후 동아리방에 악기가 있어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음악과 관련 없는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클럽의 편안한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제 위에는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뮤지컬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가족이 노래방에 가면 노래 인트로를 하니까 완전 재미있다. 그런 뮤지컬 패밀리 리처드의 영향을 받아서 놀랐다. 어느 날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리차드의 기타를 무심코 흥얼거렸다. 마리사 노래 진짜 잘한다. 깜짝 놀랐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너무 싫었어요. 리처드가 권유한 마야처럼 귀엽거나 소녀스럽지 않았어요. 금방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좋은 라이브를 처음 듣고 동아리 멤버들도 쿨하게 들어봤어요. 목소리 진짜 대박치는 목소리,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다들 칭찬해줘. 깊게 칭찬하고 축복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뻤지. 멈출 수가 없었어. 내 눈물도. 동아리실의 모든 사람들도 당황했지만 배려가 나를 위로해줘서 그날부터 리차드의 기타에 맞춰 옛날 곡부터 신곡까지 자주 불렀어. 동아리원들이 요청한 곡들 결국엔 악기라도 쳐볼까 기타는 포기했지만 어쩌면 다시 시작할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클럽이 진짜 가벼운 음악 클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가 눈물 스트리밍을 졸업했을 때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나에게 머리 써가 울보야 너도 나처럼 고등학교에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기타를 치고 함께 노래하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리처드가 나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졸업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합류하고 싶습니다. 리처드의 가족은 5명의 부모님과 남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축하를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형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농담했다. 아버지가 졸업하고 벌써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어머니가 놀랐다.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는 줄 몰랐다. 부끄럽다. 리처드가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음악 동아리 친구라고 주장했다. 귀엽단 말을 한 적도 없어. 너무 고마워서. 말을 더듬고 절을 해서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들어봐. 노래를 정말 잘하는 리차드가 그렇게 말해서 수준을 높였는데 노래가 끝나자 가족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줬다. 마리사의 목소리가 정말 좋고 그녀도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리처드가 내 귓가에 고백을 속삭였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노래방은커녕 가족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리처드의 가족은 친절하고 따뜻했고 우리는 떠나려고 했고 나는 리차드의 가족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 리처드가 울 것 같은 얼굴로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니 리처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였고 별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내가 현재 성적을 유지한다면 부모님은 내 교육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은지 말했을 때 부모님은 단지 내 여동생 마야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야는 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연한 사립중학교에 진학했고 사립학교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아빠와 엄마가 직접 기술 음악 수업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시험 중에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모님에게 적합했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가끔 리처드 집에 놀러 가거나 노래방에 갔습니다. 리처드 부모님은 부모님보다 축하해 주셨고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에는 드럼 세트를 포함하여 중학교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춘 경음악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나 리처드가 환영한다고 말해서 머리써가 오어 동아리 회원들에게 인사해서 머리써 키보드를 조금 칠 수 있어 내 소개를 했는데 리처드가 끼어들어서 절대 머리써가 보컬리스트야. 그래서 우리가 밴드를 결성하는 거야. 거기서 고등학교 밴드 콘테스트가 후원해서 가을에 음반 판매점에서 연습을 하기로 했고 작년에 참여했지만 보컬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것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를 잘한다. 알고 보니 리차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보컬이었어. 선배한테 좋은 보컬이 내년에도 합류할 거라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다. 리처드가 학교에 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줘서 신입 1학년 멤버 중 몇몇은 내가 왜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의아해했지만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모두가 이해했다. 나는 리처드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 없었다. 리처드, 나는 평생을 감사하며 보낼 것이다.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하다.
고개 숙이고 같이 집에 가는데 너 또 울어 마리사 너 완전 울보야. 리처드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줬다고. 우리 고교 밴드 경연대회에서 2등도 했고 최우수 보컬상도 받았어. 그동안 음악을 정말 즐겼어.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마이어에게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느라 너무 바빠서 큰딸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웨이터와 바텐더로 일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하우스와 라이브 공연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결성한 밴드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끔 마야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워트세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방문해서 축하한다고 부모님은 눈시울이 뜨거웠는데, 라이브 하우스에서 바텐더로 일한다고 했을 때 긴 머리를 화려하게 염색하고 귀걸이를 많이 한 나를 보고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셨다. 잘 치지 못하는 키보드 연주자 경멸중퇴자, 엄마가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게 부끄럽다. 너는 우리 친척들의 웃는 줄기. 아빠는 나를 가족의 치욕이라고 부르면서 말했다. 나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에 있는데 마야는 달랐다. 큰언니 돌아올 생각은 없지. 부럽다. 마야가 떠나면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고 키워주신 분이 부럽다는 걸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몰랐다. 웨딩드레스 노출이 심한 흰색 드레스 입음 인생 공연복 어레인지 아버지 물려받은 정장 차림의 리처드 파티장에서 밴드 멤버들에게 인기 폭발 부모님과 친척이 어색하게 눈에 띄다 부모님은 마지못해 초대를 수락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를 보고 아빠가 다가와서 이게 뭐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친척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니 어이없네요. 정말 손님들 대부분이 가요계 친구들이었는데 라이브 하우스 가는 것 같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여기 차려입은 엄마가 이상해 보였어. 여기 신랑 신부가 모두에게 속삭이는 노래가 있고 밴드 멤버들이 교대로 사회를 맡았고 내가 하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친척들이 웃었다. 목소리 내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어. 미드웨이에서 합류한 밴드 멤버들이 노래를 높이며 노래가 끝난 후 침묵의 공연장에서 터져나온 박수 속삭임이 들리던데요. 이거 그 광고에 나온 노래 아닌가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노래 아닌가요? 영상 사이트에는 그녀가 진짜인데 내가 들은 이 가사. 내가 부른 노래에서 속삭여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 내용을 미묘하게 전달한 가사가 유독 부모에 대한 비판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과 메이저 데뷔 축하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리처드는 공연장 주변에서 크래커 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저희 밴드의 인생 공연과 온라인 스트리밍이 조용히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이 아닌 곳에서 부모님을 욕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님을 팔아넘기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내 인생과 내 부모님을 소재로 헤드송을 만들었어요. 이 부모님들께는 내 마음이 절대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실례지만 말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마리사에게 사과하는 건 아니겠지. 리처드가 나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었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그게 내 알바가 아니잖아. 마야 언니는 TV 광고가 나왔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 바로 너인 걸 알고 나를 안아줬어. 아빠, 엄마는 놀라시며 지켜보셨지. 우리 집에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나, 아빠, 엄마뿐이었어. 자부심이 대단했어. 음악대학 졸업생들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뭐 하고 계시나요? 마야, 엄마가 당황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마리사는 당신의 영향이 우리 마야가 아빠를 변화시켰다고. 엄마는 아마 마야가 완벽해야 했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딸이 구술했어요. 아빠, 엄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건 우리의 결혼과 메이저 데뷔를 축하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과의 인연을 끊는 날이기도 해요. 더 이상 당신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리차드 마리사에게 기대어. 이제 내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부모님 남동생은 비록 혈통은 아니지만 마리사 가족을 생각해주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고생했던 밴드 멤버들과 멀리서 우리의 대화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신 리처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리차드 자신이 거기 계셨습니다. 제 집은 여기 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마야의 등을 돌리고 마야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 직후 눈에 띄게 우울한 상태로 집으로 떠났습니다. 최근에 마야가 듣지 않았다는 눈물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마야는 가끔 내 밴드에 합류합니다.
키보디스트로서의 라이브쇼 그녀는 선생님이니까 무급이에요. 언니와 나란히 피아노 치는 거 기억해요. 즐거웠어요. 그 집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다고 기억해요. 다시 함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서 기뻐요. 어딘가 모르게 마야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라졌고 이제 그녀는 자매야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름다운 마야. 이 노래가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음악 학교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팬층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비참해요. 이제 내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가끔 불안해요. 지알 커져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마리사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마리사와 리처드가 속삭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내 배까지. 그래 리차드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지. 리차드에게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은 매우 행복해요. 저는 앤입니다. 58세 결혼해서 아이가 2명 있어요. 제 아이들은 이제 독립했고 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현 남편은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만 저는 이혼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꽤 괴로웠어요. 30년 전 그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28살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던 당시 남편 리암과 저는 둘 다 결혼 2년 차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리암의 출장과 술자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늘었어요. 행동이 이상해 소심해서 대면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어요. 요즘 출장이 늘지 않아서 용기를 모아 물었지만 그 사람이 휙휙휙 당신이 내 일을 방해한다. 당신과는 다르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테니 생활비가 대부분 내가 부담한다. 왜 대부분의 비용은 내가 내는가? 당신은 벌지 않는 건가요? 더군다나 월급 명세서 좀 보여줄 수 없나요? 왜 내가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 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커플이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당신의 수입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새 차를 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의견 무시당했고 리엄은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비용을 분할했습니다. 물론 이 비싼 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싼 차를 운전하고 적어도 직접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은 리엄 그것은 우리 차입니다. 당신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집안일을 한 번도 돕지 않았어. 마치 내가 집에서 돈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았어. 리암은 주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보낸 의심스러운 메시지로 가득 찬 휴대폰 문자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상사와 부하들이 회의와 술자리를 갖고 사소한 조사를 중단하면 그가 반박할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맞았습니다. 결혼 전에 리암이 높은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견디고 나서 치명적으로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부모님과 형 라이언과 그의 아내가 눈치채고 입었어요. 리암의 불륜을 털어놨어요. 그들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아빠는 친절하게 그 남자를 없애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가족들의 말에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리암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나약함에 지쳐서 계속 울려고 했다. 불륜 상대인 리암에게 책임을 묻다. 불륜의 증거를 모았다. 탐정사무소에 가서 변호사를 고용했다. 모든 일을 혼자 하기로 했다. 가족들이 도움을 줬지만 뒤에서 도와달라고만 했고 이혼 협상은 내가 하러 갔다. 브라이언이 나한테 이거 할 거면 철저하게 하라고 한 거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증거 수집의 나날이 시작됐어. 리암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비밀리에 전달했어. 리암이 애용하는 차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컴퓨터에도 문자를 저장해서 GPS를 설치한 날짜도 있고 탐정사무소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신문에 광고하는 대행업체에 연락하고 카페에서 수사관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면 강압적이었습니다. 불륜 상대의 가족은 결국 조사 비용을 늘리기 위해 추가 옵션을 추가하려고 했고 이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강력히 거부하고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서 즉시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차에서 GPS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는 리엄즈와 그의 불륜 파트너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녀의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는 최소화되었습니다. 형사는 내가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은 후 그녀의 데이트와 호텔 입장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수사를 쉽게 해줬어요. 사건의 증거를 모아서 한 번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증거가 넉넉해지면 다행이겠죠. 로펌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에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유료 상담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내 상황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나는 너무 결심하여 리엄의 세금이나 그의 불륜 파트너와의 데이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먹을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리엄은 그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혼을 위해 나는 철저히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엄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본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가장하여 계속 외출을 계속했습니다. 리엄이 평소의 렌데브 비유로 떠나면서 마침내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싸서 부모님을 위해 떠났습니다. 집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깨를 풀고 기다렸지만 잊어버린 중요한 일이 기억났습니다. 리엄의 차에 설치한 GPS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텔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절반이어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이언과 함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들뜬 브라이언은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 걱정하며 동행했지만 진정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리암의 차를 발견하고 GPS를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차를 운전했지만 거의 운전하지 않았는데 그의 불륜 파트너는 항상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탄했지만 브라이언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운전하세요. 정말로 운전해서 작별 인사를 하지만 나는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서투른 운전으로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차를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장난스럽게 다시 주차할 때 다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어색하게 비스듬히 주차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대각선 주차가 완벽하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차를 잠그고 GPS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브라이언은 농담으로 주차된 차를 보면 커플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 SC가 불륜을 알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브라이언의 존재에 감사했어요. 가족들과 호텔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비참한 상실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지나치게 신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저를 배려해주는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리암의 불륜을 이런 식으로 직면하게 되었을지 절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가족의 존재와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리엄은 계속해서 내 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차가 움직이고 호텔을 떠난 후 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는 집에 편지를 두고 왔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물 예정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감이 부모님 집에 전화하지 못함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문자는 평소처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맛을 보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그의 호텔 숙박 사실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내 변호사에게 리엄에게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의사소통은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리엄은 사과했고 그의 변명을 하고 내 음성 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리엄에게 교육적 지도를 하라고 했고 덕분에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상황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열한 쌍에게 인증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륜 파트너에게 리암에 대한 이혼 소송에서 단일 보상 청구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에서 3중 대우 이혼 보상 리브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불륜 파트너가 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당황하여 며칠 후 리암에게 돌아섰습니다. 침묵의 리암이 그녀에게 결백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물론 제 변호사가 즉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나요? 적절한 당국은 그가 단호했고 나중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륜 파트너는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것이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리엄은 그녀의 상관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강제로 관계에 끌어들였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이제 통할 것 같아 역겨웠지만 평소대로 항의하고 싶지 않아서 끔찍한데 너도 피해자야. 당장 경찰에 동행하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경찰에 신고해줘. 여자들은 그녀가 내 직접적인 도전에 대해 창백해지고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직면했을 때 입을 다물게 된다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한심했고 관계를 강요당하면서도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보상에 대해 모순이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신은 30대 맞죠? 부끄럽지 않나요?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는 그녀가 스파리조트와 괌을 여행한 후 괴롭힘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직된 탐정기관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결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즉시 해결하도록 요구한 3만 달러 중 11만 5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를 그녀의 부모에게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리엄과 함께 텍스에서 나를 욕했고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3만 달러 전액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리엄과의 협상 연장을 피하기 위해 빠른 해결을 우선시합니다. 불륜 파트너가 합의한 후 이제 리엄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내가 지출한 비용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장한 것입니다. 리엄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거나 보상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리엄은 내가 주장했습니다. 안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변호사와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리엄은 텍스를 통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H 형사는 리엄이 평소처럼 집요하게 나를 공격했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형사가 따라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이 한 일이 전부였어. 그는 전화로 사과했지만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한마디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나는 그에게 좀 더 부드러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혼 조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나는 법정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 학대와 불신앙을 포함하여 내가 수집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운 형사들이 보고했고 변호사는 내가 잃을 수 없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리암의 폭정에 겁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약한 자아를 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내 과거의 나는 결국 내 현재 상황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회의가 끝나기 직전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리암에게 당신은 항상 자랑했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신의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변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당신이 그녀에게 깁스를 아낌없이 주고 그런 여자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가요? 차와 온 눈에 띄는 천박한 남자. 너는 금도금을 한 남자 같아. 벗겨지면 아무 가치도 남지 않는다. 아내와 애인에게 버림받은 너는 한심하다. 불륜의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겨서 기회가 없다. 법정에서 승소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겠지. 직장 업무에 관여하고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남자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 계속 질질 끌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널 망칠 수 있지. 그렇지? 성인이 되어도 최소한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실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과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존엄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ERS를 구할 수 없을 만큼 한심한 사람입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조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리엄은 대답할 수 없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리엄이 변호사에게 간신히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변호사는 그의 행동을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 남편은 분명 여주인과 충돌할 것입니다. 리엄의 본성을 고려하면 사실 그가 그녀에게 마음의 일부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중재에 도달하기도 전에 리엄은 대기를 흔들었고 직장에서 나갈까 봐 두려워서 요구한 금액 전체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즉시 $30,000를 지불하고 $20,000를 할부로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가 불이행할 경우 총 $50,000가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리엄은 내가 지불금을 불이행한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따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주인이 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전 남편으로부터 끈질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뒤에서 집요하게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는 사소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불륜을 숨기면서 가족과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내 변호사에게 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주인에게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상담하는 그녀의 대담함에 거의 감동했습니다. 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임하거나 보호를 위해 가족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나는 앤의 대리인입니다. 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혼자 내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마도 상담을 위해 다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답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털어놓고 사인 부모님은 변호사에게 연락해 대신 사과했지만 이미 다 해결됐으니 거절했다. 나는 부모였습니다. 나는 여주인의 부모에게 공감합니다. 나중에 나의 전남편도 여주인이 사임하고 그녀의 부모를 연루시킨 후 한 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굴복되었거나 아마도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결과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내 불신앙으로 인해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는 내 변호사가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변호사는 그에게 내가 많은 이혼을 처리했지만 화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사람은 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는 싱글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주인에 대한 열정은 식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브라이언 부모님과 형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라이언한테 강해졌냐고 물었더니 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와, 형 와이프가 제일 강해요. 와, 형 와이프가 바로 쫓아냈고 브라이언이 신음했어요. 형 와이프는 듬직하지만 그래도 좋은 커플이에요. 자유롭게 퇴근해요. 일할 수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맛나네요. 빠졌던 살이 빨리 회복됐어요. 한때는 망신스러웠지만 고생하신 분들은 힘이 세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이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애인과의 관계가 직장에서 소문이 났고 해고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업을 강요할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작은 탈출 기계, 그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이야. 그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했어.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서 2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길 바라. 그들의 배우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나처럼 고통을 당한다면 내 가족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 예전에 나는 그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옥을 이겨낸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이 낸시일 수 있을까? 3학년쯤 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항상 엄마와 나 둘만 식사를 하고 쇼핑도 하고 놀이공원도 갔는데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엄마가 마침내 이 생활 방식을 끝냈습니다. 아빠, 이제 어디에서 살 예정인가요? 더 이상 볼 수 있나요? 로버트는 일로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예술 생활을 할 것입니다. 낸시가 그를 만나고 싶다면 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빠는 외롭지 않을까요? 로버트는 강해요. 그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어린아이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이제 이해해요. 그 당시 엄마는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지지해주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고 이혼 후 아빠가 이사하고 우리는 늘 살던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이혼할 즈음에 일을 시작했지만 아빠가 대부분의 일을 돌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 아빠는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어렸을 때는 엄마의 응원으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데려다 주곤 했다. 나는 자라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강아지 가게에서 일하고 4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생각하여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객과 소통하고 요리와 음료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빠랑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야? 그냥 일단 앉아요. 우리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이야기를 시작했고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와 커피가 나온 후 아빠의 추천이 늘 내 입맛에 맞아서 식사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빠가 낸시를 바로잡아줘서 나 병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뭔데 무슨 소리야? 아픈 이후로 낸시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과 회사뿐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 갑자기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까도 고민했는데 이제 정말 내 외동딸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떠나시면서 숙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잠도 못 잤던 그날 밤이 기억난다. 시간을 갖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제시카가 오늘 나한테 사줬다고 말하고 잘 얘기한 다음 결정을 알려주세요. 그날 밤 엄마와 얘기할 기력이 없어서 그냥 내 방에 머물렀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조깅하러 나가서 브리즈는 기분이 상쾌했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얘기하기로 해서 집으로 달려가면서 아빠 회사를 이어받기로 결심했어. 낸시 무슨 일이야? 내가 하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야. 엄마 얘기 좀 할 게 있어. 앉으세요. 엄마에게 아빠와의 저녁 식사와 아빠가 나에게 하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병에 대해 언급하자 엄마는 말을 안 듣거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냉담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에 울고 계셨어요. 엄마 듣고 계세요. 미안. 그래서 어떡해요? 아빠 소원을 들어주고 회사 후계자가 되기로 했어요. 낸시 로버트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렇게 단순한 엄마가 아니에요. 울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다. 여러모로 안심시켜주고 싶었지만 엄마를 바라보며 시간을 좀 두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엄마와 나는 몫이 역겨워서 엄마가 하라는 회사를 물려받기로 했다. 아픈 아빠를 모시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에 동거를 하기로 했다. 아빠의 보살핌은 엄마에게 맡기고 일에 집중했다. 현재 회사에서 빨리 퇴사 처리를 마치고 아빠에게 부탁 하나만 했다. 곧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신 아버지 사장으로 발표되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매장 몇 군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사장이 온다는데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매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아빠의 가게와 나는 각각의 훌륭한 직원 교육에 감동했고 결국 마지막 레스토랑에서 헬퍼로 며칠 동안 일하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점장 데이비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중요한 점검 기간이었지만 데이비드의 전문성과 일과 비번에 전환 그 성격과 외모는 내가 코그니토에서 일했기 때문에 딱 내 타입이었다. 데이비드는 물론 내가 남자에게 반해서 며칠 동안 노력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날에 데이비드에게 식사를 요청하기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데이비드 파트너로 두는 것이 앞으로 이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산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낸시,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에서의 도움이 끝났으니 정말 기쁘다. 우리 데이트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지. 정말 데이비드는 내 마음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 물었지. 내가 앞으로 많이 변해도 넌 그대로 있을 거냐? 우리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됐어. 물론 우리 둘 다 여러 면에서 변할 거야. 데이비드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다가오는 대통령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오랫동안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장이 되기 위한 핸드오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개선하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회사 매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문하는 모든 집의 관리와 직원 교육에 솔직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신난다. 낸시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기쁘다. 아빠는 웃으며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었다. 나중에 데이빗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에 대해 물으셨다. 데이빗을 만났는데 네 그래요. 지난번 가게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땠어요? 매니저를 포함한 모두가 프로페셔널했는데 데이비드는 예외적이었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반했나요? 왜 낸시가 그를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것을 아빠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데이비드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고 좋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데이비드의 가족이 회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안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담은 애드미 이후로 회사 격리부 관리로 그를 고용했습니다. 아빠는 데비드를 좋아했고 상담 직후에 그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둘 다 성격이 좋고 아빠도 좋아해서 그 이후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데이빗과의 내 미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데이빗에게 대통령의 딸이 된 것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될 테니 조용히 해주세요. 아빠 회사 없이는 먼저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참여하고 있어. 알았어. 낸시, 넌 놀랍게도 곱슬머리이야. 내가 아빠에게 모든 걸 보고했고 회사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됐어. 데이비드와의 관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 이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난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꼈어. 전환이었어. 크고 몇 가지 시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달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함께 입주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하러 오셨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만 함께 식사한 지 꽤 됐어요. 우리 낸시, 넌 맨날 바쁜 것 같아. 잘 지내니?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아르바이트라. 상황은 다르지만 괜찮아. 빨리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데이빗의 초대는 우리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탈리아 가족 여행에 초대했고 그는 그 전에 나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긴장했지만 행복했고 데이빗의 부모님 타스와 패트리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나는 아빠로부터 그들에 대해 들었고 그들은 매우 친절해서 내 심경이 편해졌습니다. 데이빗의 남동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머스의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나도 그들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은 엄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NIC2 맞나요? 저는 데이빗의 동생 데니얼입니다. 저는 데이빗의 여동생 수전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낸시입니다. 그들은 다소 차가운 기운을 지닌 부모님과는 달랐습니다. 데이빗은 종종 데니얼과 공통점이 많지 않다고 불평했고 수전은 너무 진지하고 똑똑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리 여행을 갈 예정인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꽤 대담한데 당신은 얼굴을 보여주러 온 것 아닌가요? 급하게 여행 가서 가방 하나 챙겨갔는데 놔두고 얘기가 이어지는데 일은 뭐 하세요? 낸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너보다 나이가 많구나. 데이빗마저 그거 좀 웃긴데 별로 할 얘기는 아니지. 이봐, 그거 무례하다. 저게 뭐가 문제야? H는 존경받는 회계사인 부모와 함께 있는 데이비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식당에서 경박하게 일하며 이런 여자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표정을 보니 안타깝네요. 내가 데이비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걸 생각났고 그녀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낸시, 이 두 사람은 결혼했고 가족들을 여행에 데려올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족일 것입니다. 올 수도 있겠네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행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부모님과 잘 지내긴 했지만 데이빗 가족을 만나고 나서 제 정체를 밝히기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데이비드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데니와 수전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꽤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가족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당신에 대해 진지하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처럼 진지하게 당신을 초대하신 것 같아요. 낸시.
데이비드가 다음과 같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솔직히 기뻤어요. 하지만 그가 진짜 나를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곧 그에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어쨌든 그는 알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그에게 긴박함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너무 바빠서 전환 절차를 시작한 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거의 벅찼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여행에 대해 언급했을 때 아버지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새 대통령을 발표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도 여행에 함께 가자고 초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일행과 모든 일로 인해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떠나 내일해 하지만 제시카는 바로 갈 수 있어. 결국 우리는 이혼했으니 우리 둘 다 가는 게 이상할 거야. 데이비드에게 넌 미혼모 밑에서 자랐다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래 난 안 가봤지. 그것을 꺼낼 기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여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거의 잊어버렸지만 기술적으로 엄마에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이번이 엄마가 데비드와 그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것이고 그날 이후 두 번째로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묘한 긴장감이 있었고 엄마와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여행이 불편하다면 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데이비드의 형제자매들일 뿐이에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테니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몰랐는데 엄마는 기분이 좋고 나를 위해 기대하고 있다며 불편함 없이 함께 해주셔서 더 자신감이 생겼고 좋은 아침이에요. 토마스 패트리샤가 고마워요. 엄마예요. 고마워요. 오늘 우리를 초대해주셔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데비드의 부모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 엄마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데비드는 곧 도착했고 엄마를 소개한 후 우리 5명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다렸습니다. 데니얼 수전과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엄마 소개를 한 후 우리는 모두 비행기 탑승 준비를 하고 짐을 맡기고 로비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잔이 불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짧은 연애를 봐라. 내 남자친구 가족이 장사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낸시 남자친구가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거절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았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렇죠. 아직은 일정상 흔치 않아서 이번 여행은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긴장됐고 여행 중 여러 밤을 함께 보낼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다. 수잔의 말은 어떤 차를 타야 할지 불안만 더했다. 낸시가 우리 일정에 적응한 것뿐이라는 말은 그녀는 단지 시간제 직원일 뿐이고 좋은 기회라고 말했잖아. 방금 다른 사람의 가족 여행에 따라 태그를 달았어. 수잔 그게 내 말은 아니지. 넌 단지 당신이 우리 가족의 돈을 많이 깎아줄 수 없단 말야. 초대받은 사람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브렌 수잔 내 여자친구와 싸울 생각인가요? 여행 전에 기분 망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여행 비용을 지불했고 여행 동안 비용을 당신에게 의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여행 나는 그것을 몰랐지만 당연히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유모의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낸시에게 당신이 돈을 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규 직원도 우리 가족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낸시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엄마와 내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엄마가 돈만 내면 주저없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던 여행 수자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무례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갑작스런 웃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엄마를 제외하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곧 하려고 하는데 수잔이 너무 싫다면 이해해. 엄마 그리고 나 여행 안 갈 거야. 너 떠나는 거 정말 안타깝지만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너와의 거래 2가지도 취소할 거야. 의미심장한 내 말이 꽤 큰 소동을 일으켰고 뒤에서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처에 있었는데 시간에 맞춰 CEO 로버트를 뵙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낸시 알다시피 그 사람 낸시는 이번 여행 후에 내 외동딸입니다.
그 사람은 내 뒤를 이어 우리 회사의 새로운 CEO가 될 것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해 주세요. 성이 다르고 저는 이 아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제가 이전에 한 말을 이해하게 해준 수잔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데비드의 부모님은 그녀의 행동이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전이 낸시에게 정말 무례한 말을 했는데요. 낸시 괜찮으세요, 아빠? 회사를 제 손에 맡기고 회사를 떠나실 겁니다. 물론 낸시님은 곧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세요. 이전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수잔의 패닉 상태에 빠진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시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잔, 우리 비행기는 아직 여행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같이 가자. 아빠를 데리고 가서 모두와 함께 지내자. 셀 우리는 계획대로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탔다. 여행은 데이비드가 나에게 수잔이 계속 사과하는 질문으로 폭격을 퍼붓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엄마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의 가족 회계 회사는 우리 회사의 사업이 없었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낸시는 우리 회사와 계속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데이비드와 데이트 중이므로 당신의 가족과 계속 사업을 하고 싶지만 수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잘못한 일을 자연스럽게 복잡하게 만드는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행 내내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나서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사람은 수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녀는 회사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데이비드와 그의 부모님이 여행 내내 변하지 않고 지지를 유지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쾌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에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비밀 회사 밖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길 바라서 저녁 식사 시간이 언제인지 말하려고 해서 용기를 내어 내가 사장이 된 후에도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데이비드는 나에게 당신의 직업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 나는 항상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당신이 부사장이 되는 것을 고려하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도 이 생각을 지지합니다. 나도 부사장이 되면 당신을 떠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현재 직업은 항상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행 후 프러포즈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엄마와 저는 데이빗 가족과 함께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에서 두 가족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여행은 긴장을 완화시켜 그날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빠가 우리와 합류했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낸시 엄마와 공식적으로 다시 만날 개인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제시카의 헌신은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로버트,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되었고 데이빗과 결혼했어요. 나를 싫어하고 싶었던 수잔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사업상 긴밀하게 일하면서 특히 기쁘네요. 우리 미래와 함께 캠핑을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아이들. 데이빗은 현장에 머물고 싶은 그의 뜻을 존중하여 부사장직을 거절하고 매장 매니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훌륭한 서비스에 영감을 받아 고객 서비스 교육 직원을 그에게 맡길 계획입니다. 데이빗, 저는 환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우리 직원 모두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저에게 맡긴 회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빗과 함께 일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직원들, 제 이름은 조애너입니다. 저는 1년 전 32살입니다. 저는 본가로 돌아와 지금은 어머니 캐서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제사식에서 장례 때 다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으셨을 때 어머니는 금욕적인 대표로 행동하셨지만 모든 일이 안정되자 어머니와는 다른 것 같으니 외로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나와 내 남동생 안토니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녀를 보는 것은 나에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독립하여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좋아했던 일을 그만두고 엄마의 부탁에 바로 응하지 못해서 망설일 때 나를 밀어준 대학 시절 친구 데니스 덕분에 엄마 옆에 있어야 해복고 후 이직을 결심했다 전환했다. 1년 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디자인 회사에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되찾으시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조안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알아요. 걱정했는데 이제 괜찮으니까 꼼짝 말고 결혼하고 여기 남을 걱정 말고. 그 말에 당황했다. 엄마 그런 건 아니니까 나 쫓아낼 생각은 하지마. 그녀의 추측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녀가 언급한 특별한 사람은 단지 짝사랑이었다. 나는 좌절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결혼한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나를 걱정해줘서 기뻤다. 어머니가 일을 되찾았고 스피리트의 일을 시작했다. 센터와 우리 둘만의 삶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 어느 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애너 들어보세요. 이번 토요일 앤토니오가 아내를 집에 데려온다고. 어머니가 신난다며. 앤토니오는 26살이라고 말했습니다. 21살에 독립해서 집을 나갔다가 몇 번만 돌아왔다. 어머니는 안토니오가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것은 1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라는 메시지만 보냈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토니오에 대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다행이라고 했지만 기뻐하는 엄마와는 반대로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기분이 안 좋았을 뿐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토요일에 초인종이 울리고 입구로 갔을 때 만나서 반가웠어요. 베티예요. 웃으며 인사했어요. 과장된 속눈썹과 배를 드러낸 베티 짧은 스커트와 높이가 4쯤 될 것 같은 플랫폼 샌들 10대 베티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우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방을 가리키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집도 있군요. 꽤 놀라운 방식으로 고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티 그녀가 보는 것을 순진한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그녀와 어머니의 알스마일즈 베티가 또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폭탄 안토니오의 직장이 재건축됐으니 우리는 이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됐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건 아니잖아. 어쨌든 이 집은 결국 내 집이 될 테니 언제 이사할지는 우리 선택이야. 우리는 쫓겨났어. 회사 숙소와 우리 물건이 내일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군요. 알았어. 나는 전혀 침착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어머니가 침착하게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베티 부모님은 이사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만났더라도 제대로 방문해서 인사해야지. 오, 괜찮아요. 부모님은 현재 해외의 일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가 전화로 이야기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엄마, 그런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쉽게 허락하는 게 괜찮으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 곳이 없으니 그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이제 직장이 개편돼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예전의 나라면 한두 번의 불만으로 놔둘 수 없었을 텐데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 안톤과 방배정을 의논할 때 동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베티는 신혼부부라 2층 전체를 자기들이 차지했다. 나는 1층으로 좌천되어 창고로 쓰던 방으로 이사했다. 베티는 엄마한테 배우겠다며 요리에 열심인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처음에는 베티가 놀라울 정도로 순종적이었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읽기 힘든 사람보다는 낫다.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다. 그녀의 다시 직장 복구 계획. 나는 낮에 일하는 동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 약 2주 후에 집 옆에 있던 안토니오와 베티의 집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출근할 시간에 침대에 누워있기 시작했어. 그 아이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달렸어.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봤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 소문으로 엄마가 나를 데려가서 방에는 각자의 일정이 있고 우리가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대화를 나눈 후 제가 알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유형이라고 주장하며 배달을 주문하거나 배달을 주문했습니다. 또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요리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베티가 요리를 배우면서 보여준 열정은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려고 계획하던 시간이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침묵을 이용하여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의 행동은 머지않아 주방 쓰레기통에 과자, 포장지와 빈 플라스틱 병이 넘쳐났습니다. 베티는 낮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친구들이 오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길 원했어요. 이 속도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힘들어요. 제가 그냥 일하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나에게 털어놨다. 안토니오와 베티. 안토니오의 일이 재편된 후 우리 집에 살기 시작했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집이 자기 소유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안토니오를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가 샤워하시는 동안 넌 뭐 하고 있는 것 같니? 아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생활비도 안 갚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집에 오면 우리가 떠나길 바라는 거야? 조용히 허락해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다. 밥 먹여주는 손 물고 있네. 좋았나? 그건 좀 무리야. 문밖에서 듣고 있던 베티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 대신 캐서린에게 손자를 낳으려고 했어. 조애너 당신은 32살인데도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당신이 어떻게 감히 캐서린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알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당신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요. 조애너 우리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에서 나가는 게 어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맞아요.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벌금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그 순간에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샤워 중이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들어왔다. 캐서린 조애너는 집을 나가고 싶어. 베티가 나보다 먼저 말한 것을 말문이 막히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고 그녀의 잘난 척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교활한 베티 이제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금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캐서린은 조안나에게 그녀가 말한 세부 사항을 물어보고 안토니오와 베티가 위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안토니오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놀랍게도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이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 걱정을 보고 그녀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떠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더 나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대학 때부터 데니스를 14년 동안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나보다 2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최근 그에게 어머니에 대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뭇거리며 내 상황에 대해 상담했을 때 그는 내가 몰래 사랑에 빠진 남자입니다. 내 엄마가 좋아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돼서 잠깐 좋았나 내 생각엔 데니스의 계획을 엄마에게 빨리 공유했고 엄마는 동의했고 어느 일요일 우리를 돕기로 결정해서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집에 있으라고 말해서 모두가 거실에 있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가 궁금해서 저를 따라 문까지 왔습니다. 저는 대학 친구 데니스입니다. 거실에서 가족을 소개한 후 그를 소개했습니다. 안토니오가 계속할 계획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살고 있어. 그래 그럼 넌 바로 떠나는 거야. 우리는 떠날 계획이 없으니까 괜찮아. 난 엄마와 함께 고층 아파트에서 살 거야. 뭐 그건 불공평해. 베티가 내 아파트에서 불공평하다는 말에 먼저 반응했어. 넌 머물고 있어. 여기서 내가 사는 곳을 떠나는 건 내 일이지 않나? 데니스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가 해외로 일하러 가는데 그 집을 비워두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더 설명했습니다. 조애너는 이사를 가는데 전세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데니스 덕분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고층 건물을 빌릴 수 있습니다. 왜 단순한 대학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하는 걸까요? 조애너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 데니스는 즉석 애드리브에 얼굴을 붉히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층 아파트 이야기의 증인으로 나섰다. 데니스가 집을 떠난 후 베티와 안토니오가 나에게서 나온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안나는 소란스러웠다.
아직 내부는 보지 못했는데 베티가 바깥을 볼 수 있게 마지못해 데려갔네요. W 대단해요. 당신이 여기서 살게 되다니요. 조아나 30층 타워를 올려다보며 너무 질투나요. 베티가 당신처럼 당신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고층 건물에 당신과 당신 남편이 대신 살았다면 정말 베티는 어린애처럼 조이에게 뛰어들었어요. 데니스는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파트를 주려는 그의 의도에 어리둥절하다고 말했고 그 사이 베티는 이미 안토니오와 통화 중이었고 내 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한 달 뒤로 잡혔고 데니스는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담보가 필요해요. 차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어서요. 차 말고 조안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신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담보가 필요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만 손해일 거야. 안토니오가 조용해지고 베티가 전화를 걸었다는 걸 잊어버려. 안토니오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차를 살 수 있어. 고층에 살고 싶어. 그 생각은 정말 싫다. 이 낡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조안나 안토니오는 너무 쉽게 동의했고 불쌍해 보였어. 내가 집세의 절반을 지불한다는 부분은 물론 안토니오가 내 실제 재산을 불이행하지 않는 한 현실에서는 거짓말이었다.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비용은 0이었습니다. 이미 고층 생활을 꿈꾸던 베티는 즉시 안토니오를 직업센터로 보냈고 2주 안에 일자리를 찾았지만 새 아파트에서 통근하는 데는 베티가 서둘러 정착하도록 편도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통근이나 월급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안토니오는 불평했지만 주인이 테이블과 의자 같은 가구를 아파트에 남겨둔 것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원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조애너의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준비했고 데니스가 이사하는 날 배달을 처리할 것입니다. 베티는 그들이 이사한 날 활짝 웃으며 저에게 감사했고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베티 저 샌들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넘어지면 끔찍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랬어요. 짧지만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토니오와 베티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미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봅시다. 지금 엄마와 내가 통화하고 있을 때 조안나 전화벨이 울렸다. 도대체 베티가 전화로 소리 지른 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전화에서 터져나올 것 같았어.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슨 말이야? 바보 같은 척하지 마. 1층 방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야경도 안 보여? 일반 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요. 이 테이블과 의자는 뭐죠? 평범한 사무실 책상이고 의자예요. 뭐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불만이 있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 거기 살지 않는 게 어때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이미 친구들에게 내가 고층 건물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베티의 이전 허세는 사라졌습니다. 실망하고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앤토니오와 베티는 주인이 원래 사무실로 사용했던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도 사무실 책상을 떠났고 물론 그들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안토니오와 베티는 나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약속대로 첫 달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지불하지 않으면 이사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체납하고 안토니오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 조안나 이건 집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전화야. 아니 돈을 빌려야 하는 게 아닌데 내 차를 돌려줄 수 있니?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차는 돌려줄 수가 없어. 팔았는데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팔았어. 집세를 내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아파트를 빌렸을 때 거래였음을 알았어. 그 사람이 실망하고 충격을 받아서 차가 팔렸다. 안토니오는 낙담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여동생이 실제로 차를 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안토니오가 차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렌트가 계속 차 소유권 이전을 고집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었고 나는 안토니오와 베티를 대접한다는 핑계로 주말에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그들을 초대하여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레스토랑 입구 안토니오와 베티가 늦을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른 회의 시간을 알려주고 그곳으로 조금 늦게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 우아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은은한 화장을 하고 응 베티 다리 무슨 일이야 넘어질 때 발목을 삐었어. 베티 오른발 깁스 얼굴 쑤엔 표정 진짜 넘어졌나 뜻밖의 엄마와 교환 쳐다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웃기지 않아. 플랫폼 샌들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 샌들이 아니었어.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샌들인지 하이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베티에게 반박했어. 화난 애 아닌 척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내 잘못이야. 내 말에 찔린 건 아닐까. 베티는 컴백하지 않았어. 내 거친 말에 눅눅해진 베티는 호화 풀코스를 먹으며 좋아졌다 계산하고 레스토랑을 떠난 후 식사 엄마와 조애너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식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애너는 언제 내 차를 반납할 건가요? 차 반납이 안 돼요. 내일 인계 예정이에요. 이미 감정 다 했어요. 뭐 놀라지 마세요. 차 매매금은 돌려드리고 각종 비용은 미나벌세 생활비 공제할게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오늘 $1000짜리 식당 딜. 너희들은 집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여기서 헤어지자고. 내가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차에 타면서 안토니오와 베티를 뒤에 두고 말했지. 조안나 저거 좀 봐. 어머니가 가리켰고 나는 안토니오와 베티가 레스토랑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차를 몰고 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어머니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도착. 안토니오와 베티가 찾았어요. 엄마 제 시간에 오셨어요.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베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거부했어요. 집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어요. 조안나와 저는 그럴 거예요. 거기 살아요. 베티는 말을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두 분은 가세요. 우리는 안토니오와 베티를 남겨두고 차도 없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안토니오와 베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베티의 부모님. 베티는 처음 방문했을 때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거기 계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베티는 만약 베티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까봐 두려워서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와 베티의 이기적인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후 안토니오의 일이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가족 모두 다시 궁지에 몰리면 베티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안토니오와 베티와 헤어진 후 곧바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레스토랑. 베티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그 다음날 아파트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와 베티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고 함께 사는 조건으로 베티가 안토니오의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과 아파트 복원을 충당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화했습니다. 안토니오. 베티와 헤어지고 FR 레스토랑에 갔어요. 조수석에 앉으신 어머니가 또 배고프다고 하세요. 엄마 나도 사실 그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번 저녁을 또 먹기로 했어. 데니스를 초대한 시간. 데니스는 철거된 우리 낡은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데니스 오늘 드디어 휴식을 취했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주셔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캐서린 아가씨. 그 말은 과장이군요. 내가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데니스가 고층 아파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리의 옛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의 오래되고 풍화된 집을 재건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노후화되는 가족의 집에 대해 걱정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후 어머니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애썼다. 나는 저축한 돈과 조부모님이 남긴 돈으로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나는 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데니스는 대학 졸업 후 경험을 쌓고 쌓아온 건축가였다. 그는 디자인 사무소에서 명성을 얻었고 30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나는 건축 디자인을 그에게 맡기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실제로는 고층 아파트를 이전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안토니오와 베티도 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몸짓이었습니다. 캐서린 양저는 조안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데니스. 저는 아동 전쟁 시설에서 왔는데 제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자신의 가족이 계십니다. 데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정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부모 가족이라. 그의 갑작스런 고백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둘의 대화를 보며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조안나 왜 잘 울고 있나요? 너무 기뻐요. 데니스가 두 사람 모두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도 내 반응에 감동하여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잠에서 깨어나니 몇 달 뒤 우리가 재건한 게 모두 꿈이었나 싶었다.
가족의 집이 완성되었고 그때 데니스와 나는 결혼했습니다. 데니스는 우리 엄마와 나를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새로 태어난 집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게 웃으며 우리 가족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고 5년 후 우리는 이제 3살짜리 딸과 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집 근처로 사무실을 옮겼고 첫째 딸을 낳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일에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왔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걸 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시 일하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